자, 그러면 최종 목표 한번 빠르게 도전하고, 일단 오늘 수업 자료 내용이 정리 내용이니까 정리랑 관련 있는 부분 위주로 싹 구경해 보고 거기까지를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해두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재 최종 목표는 순발력을 체크하는 거예요. 순발력을 어떻게 체크할 거냐? 맨 처음 앱 딱 켜면 요 위에 적혀 있는 요 조그만 버튼이랑 텍스트 뷰 하나만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요 보라색 버튼을 클릭할 때 지금 메신지를 잴 겁니다. 기록을 해둬요. 그 다음에 기록을 해두고 임의의 위치에 우리 이전에 썼던 코드 그대로 실행해서 임의의 위치에 이 네모난 버튼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용자가 눈에 보이는 이 네모난 버튼을 클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버튼, 새로운 버튼에 대한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을 해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튼을 눌렀을 때 뭘 할 거냐? 일단 첫 번째로, 자, 여기서 생각해 볼게. 우리가 보라색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 회색 버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자는 회색 버튼을 누를 수 없어요. 그죠? 따라서 보라색 버튼을 누른 다음에 회색 버튼을 누르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 회색 버튼을 언제 눌렀나 시각을 재면 미리 저장해 놨던 값이랑 뺄셈을 해서 누르는데 몇 초 걸렸냐를 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 텍스트 뷰에다가 몇 초 걸렸습니다 라고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기본적인 목표로 잡고 일단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점 작업할 돌아오셔서, 자, 우리 지금 새로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라색 버튼 누를 때 단순히 버튼 추가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재둬야 됩니다. 지금 메시지를 저장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해봅시다. 이거는 일단은 저만 칠게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조금이라도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 add 뷰를 호출한 다음에 우리가 주석은 저만 칠게요. 현재 시각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바 동네에서는 이 시간 관련한 거, 예를 들어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는 임포트 타임 해야지 뭐 타임.슬립이니 슬립이니 뭐 그런 걸 쓸 수 있었잖아요. 파이썬 동네는 어차피 다들 느리다는 거 알고 쓰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내 파이썬 프로그램은 시간이 중요해, 시간 기능 써야 돼 할 때 임포트 타임 엔터를 쳐야지만 기본적으로는 쳐가지고 시간 관련한 기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바 동네는 그나마 파이썬 동네보다는 시간 개념을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설계해 둔 동네이기 때문에 굳이 막 뭐 복잡한 거 마치 랜덤처럼 복잡한 뭔가 새로 도입해서 쓴다거나 하지 않고 바로, 자, 여기서부터는 직접 쳐봅시다.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시스템 정도까지 적고 점을 찍으시면 나노타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나노타임이면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노니까 10억이 1초가 되는 겁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현재 시각을 우리가 파악하기에 적합한 어떤 롱 형식 값을 우리한테 리턴을 해주는 메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걸 호출할 때마다 지금이 몇 나노초지에 해당하는 숫자가 튀어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저 메서드를 이 중괄호 안 가장 마지막 시점에 호출을 해서 그 결과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둘 거예요. 따라서 일단 첫 번째로 얘를 여기서 호출하는 건 맞는데 걔를 결국 어디다가 담아둬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담아둘 거냐는 마치 요 when드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중에도 써먹어야 되니까 저 롱 형식 값을 담기 위한 적절한 이름에 대한 선언을 미리 적어놓고 거기다가 담도록 마지막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중괄호 바뀌죠. 메서드 정의 중괄호 바깥이에요. 여기다 적당히 엔터 치고 지금 롱 형식 값을 다루고 있는 것 같으니까 롱 뭐 타임 언더스코어 스타트 정도로 해두고 세미콜론 찍고, 처음에는 뭐 0 담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새로 담을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준비를 해두고 no usages 뜨는 거 잘 확인하신 다음에 스크롤 내려가서 이 이름 복사해서 스크롤 내려가서 미리 준비해둔 그 자리에 현재 시각을 담겠어 와 같이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일단 이 부분
보라색 버튼 누른 시점에 시각을 기록해 둔다.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 됩니다. 별거 없죠. 늘 하던 건데 이번엔 뷰에다 담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지정해둔 완전 별도의 공간에다 담도록 구성한 거예요. 그렇게 롱 형식 값 하나를 담아두기 위한 적절한 자리는 이 중괄호 밖에다가 선언을 적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잡기 위한 두 번째 목표를 진행을 해보면 될 거예요. 자, 우리 .xml 파일에서 어떤 버튼에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 이름 적어두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메서드 이름. 그렇긴 한데 에디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xml 파일에서 이벤트 핸들러 지정하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java 파일에서 그 막 add text changed listener 막 그런 복잡한 거 자동 완성 엄청 복잡하게 당해가면서 메서드 정의를 채워 넣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java 파일에서는 그런 식으로 listener라는 뭔가를 부착을 하는 식으로 어떤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현재 목표는 .java 파일에서 새로 만들고 있는 그 현재 회색으로 보이고 있는 버튼의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 에디 텍스트 했을 때 아니면 식바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add 어쩌고 저쩌고 아마 add onClick listener라 적혀 있겠죠. 그거를 bt에다가 부착을 해서 최종적으로 add view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적으셨으면 스크롤 조금 올라와서 이 bt 일단 만들고 걔의 onClick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listener를 부착하겠어 에 해당하는 bt 점 찍고 add 대문자 5 정도까지만 적으면 잠깐만 클릭이 있을 건데 set인가 이거는 미안해요 set이네요 add가 아니라 지들 맘대로죠. 아무튼 set onClick listener라는 친구를 골라봅시다. 그래서 엔터 치면 여기도 뭔가 복잡한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니까 new하고 띄어쓰기 하면 지가 알아서 뭔가 적절한 걸 골라줄 거예요. 엔터 치시면 그때 봤던 거보다 뭐 애프터 텍스트 체인지드 막 그런 복잡한 거가 아니라 그냥 하나만 딸랑해서 언클릭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우리 대신 적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럭저럭 뭐 퍼블릭 보이드 적혀있고 인수 형식 뷰인 걸 봐서는 맨날 보던 그거 느낌대로 그냥 적으면 되나 봐요. 아무튼 이 중괄호 안에 적어둔 내용물은 이제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될 거예요. 일단 이 문장 하나를 오류 없이 잘 적어둔 상태에서 이제는 이 중괄호 내용물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 중괄호 내용물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저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이 몇 시인지를 또 재야 됩니다. 그걸 갖고 스타트 타임이랑 뺄셈을 하면 회색 버튼 누르기까지 몇 초가 추가적으로 걸렸냐, 저 사람 순발력이 어느 정도 되냐를 숫자를 롱 형식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금 헬로 월드 출력되어 있는 그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함으로써 사용자한테 몇 초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일단 쉬운 거 먼저 합시다. 롱 해갖고 뭐 time underscore elapsed 정도를 적을 수 있겠죠. 는 한 다음에 자, 걸린 시간을 재는 거니까 현재 시각 빼기 미리 저장해둔 보라색 버튼 누른 시각을 하면 됩니다. 그걸 뺄셈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 시각을 얻는 방법은 system.nanotime을 쓰면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니고 보라색 버튼을 누른 시각은 time underscore start에다가 저장을 해뒀어요. 따라서 거기 담겨있는 값을 꺼내오면 됩니다. time underscore start 하고 세미콜론 찍으면 일단은 걸린 시간에 해당하는 값을 time underscore elapsed에 담아둔 상태로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어트리뷰트를 지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다 모였으니까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 일단 가장 먼저 늘 적어왔던 그 한 줄을 적어야겠죠. 찾아와야 됩니다. 우린 이제 텍스트 뷰를 찾아와야 되는 거고, 텍스트 뷰 자동 완성 당해주시고 걔 이름 그냥 tv로 쓰고 있는 상태고 find view by id 해서 r.id.tv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tv 한 다음에 set 텍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time underscore elapsed 플러스 해서 초 걸렸습니다. 나노초 걸렸습니다.
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나노초 단위 불편하다, 초 단위로 보여주고 싶다 하면 미리 나눗셈을 해서 적당히 소수점 나오는 형식을 써야겠죠. 그때는 나눗셈을 해서 진행해도 될 겁니다. 뭐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해서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플롯 형식 써본 적 있잖아요. 그거 쓰시면 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일단 뺄셈 해두고 거기다가 나누기 는 해갖고 1, 000, 000, 000, 000에 해당하는 걸 써서 나눗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노초 단위 그대로 롱 형식 값 그대로 보여줘도 알아서 알아먹을 겁니다. 사용자가. 자, 여기까지 하시면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0.82892535 걸렸습니다. 1.13초 걸렸습니다. 지금 해보시면 뭔가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거를 파악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 열심히 보라색 버튼을 연타를 해서 보라색 버튼이랑 가까운 위치에 회색 버튼이 나올 때까지 양산을 합니다. 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전 터치 스크린 되니까 상관없긴 해요. 그 다음에 보라색 버튼을 누르고 빠르게 아무 버튼이나 클릭을 하면 이 회색 버튼들 중에 뭘 누르든 전혀 상관없이 이 텍스트 뷰에다가 마지막 보라색 버튼 누른 일에 몇 초가 걸렸는지를 보여주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 버튼을 또 한 번 누를 때는 이제 엄청나게 큰 숫자를 우리한테 보여주게 될 겁니다. 21초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순발력 체크하는 앱인데 얼마든지 자신의 물리적인 순발력을 초월해서 뭐 새로운 버튼이 아무리 여기에 추가가 됐다 하더라도 보라색 버튼 누른 직후에 이전에 추가되어 있던 아무 버튼이나 눌러도 어차피 동일한 내용물을 실행하는 거다 보니까 엄청 빠른 시간 걸렸습니다 라고 거짓된 순발력을 우리한테 보여주도록 돼 있다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현재 이 버전의 맹점은 첫째, 보라색 버튼을 한 번 누르고 회색 버튼이 이미 나온 시점에서 또 다시 보라색 버튼을 또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가차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위치에 회색 버튼 나올 때까지 열심히 리롤을 할 수 있어요. 둘째로 회색 버튼을 누른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엄청 옛날에 추가한 회색 버튼을 누른다 하더라도 최근에 추가한 회색 버튼 누른 거랑 완전히 동일한 내용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위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뭐 전자상거래 하는 그 막 홈쇼핑 이런 홈페이지 갔을 때 결제 버튼 누르고 막 하잖아요. 그 결제 버튼 누르면 보통은 창이 바로바로 휙휙 넘어가지는 않죠. 그 대신에 일단 저 사람이 동일한 상품을 2번 구매를 시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처음 딱 누른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버튼을 재차 누를 수 없도록 사용자 눈에 보기에는 회색으로 이렇게 일종의 비활성화된 것 같이 보여주거나 내지는 그 위에 빠르게 팝업을 띄워가지고 다음번 클릭을 못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요점은 이 보라색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그 다음 회색 버튼을 누를 때까지는 보라색 버튼을 재차 누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회색 버튼도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 회색 버튼이 떴다면 이제 더 이상 보라색 버튼은 못 누를 테니까 그 회색 버튼을 누른 시점에는 방금 누른 회색 버튼이 더 이상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사용자가 누를 수 없도록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버튼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가려두는 게 가능해요. 아마도 텍스트 어트리뷰트 바꾸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앱을 딱 처음 켰을 때 보이냐 안 보이냐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앱을 딱 처음 켰을 때 이 텍스트 뷰에다 무슨 글자를 보여줄 거냐 정하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를 가져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어차피 회색 버튼은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그쪽은 일단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라색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사용자 눈에 보라색 버튼이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을 사용자가 누르는 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화면에서 안 보이게 만들면 더 이상 그 버튼을 클릭할 수 없게 만드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라색 버튼 누르면 회색 버튼은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회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방금 누른 그 회색 버튼이 더 이상 안 보이게, 그리고 뭐 여러분이 2차 시도, 3차 시도로 허용을 할 거다라면 그때부터는 다시 보라색 버튼은 보이도록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코드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목표를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첫 번째 목표는 요 보라색 버튼을 눌렀을 때 더 이상 BT 발사 버튼 언클릭 내용을 실행할 때 일단 가장 먼저 더 이상 이 보라색 버튼을 클릭할 수 없도록 화면에서 가리는 걸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보라색 버튼, 발사 버튼에 보이는 거랑 관련된 visibility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그 어트리뷰트 값을 변경을 하는 게 현재 목표예요. 그렇긴 한데 조금은 다행스럽게도 요 지금 인수 V에 담겨 있는 게 바로 그 버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 한 다음에 점 찍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씨파 할 때도 프로그레스 바뀌었을 때 그 인수 i에 담겨 있는 값이 현재 씨파의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다 해서 좀 더 편하게 코드 적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통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 적을 때 첫 줄에 정하는 저 인수 자리에는 그 이벤트랑 관련 있는 중요한 값들 내지는 요 클릭을 당한 인스턴스 그 자체를 담아갖고 우리한테 던져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이 발사 버튼을 의미하는 V점을 찍어 놓고 set 하고 대문자 V 정도 하면 set visibility라는 메서드가 튀어나올 겁니다. 엔터 쳐주시고 괄호 안에 지금 보니까 얘도 인트 값 하나 받는다고 하는데 뭐 1, 2, 3, 4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알아서 우리가 적기에 적합한 선택지를 제공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visible, invisible, gone 우린 지금 안 보이게 만드는 게 목표니까 invisible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우리가 특별히 지정 안 했으면 기본적으로는 visible로 지정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보라색 버튼이 처음부터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발사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는 일단 가장 먼저 그 보라색 버튼을 화면에서 안 보이도록 만드는 걸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얘만 적어두면 이제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 더 이상 보라색 버튼이 안 보이도록 만든 셈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일단 한 부분은 작성한 셈이 돼요. 오케이? 자, 이건 뭐 굳이 실행해 볼 필요 없겠죠. 알아서 잘 될 겁니다. 두 번째 목표까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목표는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회색 버튼은 더 이상 안 보이게 만들고 대신 여기서 가려놨었던 보라색 버튼이 다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 할 거냐? 새로운 버튼을 눌렀을 때니까 새로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코드 여기 지금 있죠. 여기다가 적당히 엔터키 치고 진행해 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인수 이름을 뷰라고 자동 완성해 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여기 적혀 있는 인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아무튼 뷰 한 다음에 점 찍고 그 아까 봤던 set visibility 바로 골라줄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인비지블로 바꿔주시고 지금 클릭 당한 그 회색 버튼은 안 보이게, 그 다음에 플러스 아까 가려놨던 보라색 버튼은 이제 보이게 만들 겁니다. 근데 보라색 버튼은 당연히 인수에 담겨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까 평상시랑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 걔를 찾아와서 걔 어트리뷰트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버튼이니까 버튼, 그 다음에 발사 버튼이죠. 그래서 r.id. 하고 bt underscore launch 한 다음에 set visibility 해서 얘는 다시 visible로 바꿔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면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얘 실행해서 보라색 버튼 눌러 보시면 여러분이 예측할 만한 그런 결과가 잘 나올 거예요. 이제는 사위 행위를 하기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라색 버튼 누르면 보라색 버튼 더 이상 못 눌러. 이 원래 영역에 아무리 마우스 갖다 대고 클릭을 해도 저 보라색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해 주지 않습니다. 걔가 차지하는 영역이 아닌 셈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회색 버튼은 지금 보이고 있고, 얘를 누르면, 눌렀다 띄면 원래 적어놨던 코드에 의해서 몇 초 걸렸는지 잘 얘기해 주고 있고, 회색 버튼은 더 이상 안 보이게 가려놓게 되고 보라색 버튼을 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또 보라색 버튼 누르면 또 새로운 버튼 만들어서 화면에 띄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버튼 하나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 눌러가면서 2차, 3차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을 하나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더 이상 안 보이게 만들고 싶다 해서 view.invisible을 열심히 고르고 있어요. 근데 아까 봤을 때는 선택지가 지금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invisible, 아이고, 여기서 해볼게요. 선택지를 3가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visible, invisible, 그 다음에 gone입니다. gone이 무슨 뜻입니까? 순 우리말이죠. 몽댕이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요 고는 과거 분사를 적어 놓은 게 되겠죠. 님은 갔습니다 할 때 그 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인비지블은 그래, 지금 화면에서 더 이상 안 보이게 만든다, 투명하게 만든 거라 칩시다. 비지블은 당연히 보이는 거고, 곤이랑 인비지블의 차이는 뭘까요? 얘는 더 이상 안 보입니다. 얘는 이미 갔어요. 이 두 설정 사이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은 그냥 내비두시고 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발사 버튼 눌렀을 때 발사 버튼을 보내버리겠습니다. 아까 전까지는 투명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 발사 버튼 클릭하면 또 렉 걸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영상을 비디오 판독해 보시면 아마 튀어나올 것 같기는 한데, 잠깐만요. 저 이거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나으니까. 다시 됐어요. 좋아요. 일단 1번 버튼이 사라진 건 맞아요. 근데 2번 지금 이 텍스트 뷰가 원래는 한 요 정도에 있었거든요. 버튼 바로 오른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화면 왼쪽 위로 붙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도록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버튼이 가고 빈자리를 얘가 지금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 지금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고 가로 길이 최대로 해놨었거든요. 얘 지금 화면 전체를 지금 이 길다란 텍스트 뷰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최소 크기로 해놨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버튼의 높이가 충분히 컸기 때문에 텍스트 뷰를 이따만한 영역에 표시를 해둘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비티를 지정함으로써 이만한 영역의 한가운데 왼쪽으로는 딱 붙여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주겠다, 막 그런 거 우리가 갖고 논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버튼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세로 길이가 줄어들고, 그에 맞춰서 텍스트 뷰 자체의 세로 길이도 이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가장 작은 크기로 지정돼 버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버튼은 가버렸으니까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가로 영역에서 맨 왼쪽부터 텍스트 뷰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얘는 그 가로 영역 전체를 다 차지하도록 그렇게 구성됐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회색 버튼을 누르면 쟤를 다시 비지블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버튼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이만큼 차지해야 돼요. 버튼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버튼 높이 이렇게 우리 얼마였죠? 아무튼 엄청 큰 걸로 지정해 놨었기 때문에 얘를 보여주기 적합한 크기를 갖도록 해놨고, 그렇다 보니까 텍스트 뷰도 이만한 영역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비지블이랑 gone의 차이는 얘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의 크기라든가 등등을 고려를 하는 상황에서 얘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텍스트 뷰라든가 얘가 포함되어 있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크기라든가 등등을 다루도록 해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버튼은 여기에 보여줄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튼 사용자 눈에는 안 보이게 만드는 게 인비지블이고, gone은 얘가 리니어 레이아웃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쟤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위치랑 크기 등등을 지정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gone는 잘 안 쓸 거예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버튼 하나하나를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거나 할 때는요. 그때는 인비지블을 써야
다른 친구들 위치가 막 지 맘대로 바뀐다든가 하지 않으니까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거 그 버튼 잔뜩 놓여 있는 거 있잖아요. 나열되어 있는 거. 거기서 가운데 있는 버튼 딱 눌렀는데 그 부분만 공란으로 남아버리면 되게 심란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선 이제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얘가 더 이상 사용자 눈에 안 보이게 만들고 싶다. 클릭 못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그때는 이제 건으로 바꾸면 밑에 있는 애들이 한 칸씩 차곡차곡 올라오는 느낌으로 자신의 위치와 크기를 다시 지정을 받게 될 거예요. 물론 그때는 더 이상 이 버튼을 다시 비지블로 바꾸지 않을 거다라면 우리 지금 Add 뷰에 반대되는 느낌의 아예 레이아웃에서 뷰를 꺼내와서 내다 버리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비지블, 인비지블, 건 셋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원인을 그래요. 그래서 이 텍스트 뷰뿐만 아니라 이 프레임 레이아웃 자체 높이도 바뀌다 보니까 회색 버튼이 지금 렉이 걸려서 회색 버튼의 위치가 오락가락 하는 것도 이젠 또 왜 잘 돼? 구경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진행하면 최종 목표까지 완수한 셈이 되고 지난주 수업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일단은 이 정도로 해서 이거 영상 남겨둘 테니까 이 정도로 해두고 요 현장 학습을 정리하는 내용을 구경해보고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잠깐 이건 몇 슬라이드니? 40 슬라이드 정도밖에 안 돼요. 뷰 간 데이터 흐름 연결이에요.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뭐 최종 목표는 다다음 시간에 중간고사 본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 위주로만 한번 들고 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레이아웃들 써봤고 걔네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건을 복잡하게 지정하는 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아래로 배치하고 싶네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도입할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점 자바 파일에서 새로운 버튼에 대해서 뭐 마진 지정하거나 할 때 갑자기 파람스란 거 튀어나왔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얘기 살짝 정리해보면 퇴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천천히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세 가지 친구들 우리가 직접 써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뭐 이렇게 다양하게 레이아웃도 뭐 우리 지금 쓰지 않은 테이블 레이아웃 막 이런 것도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기계들마다 특히 안드로이드 동네는 더더욱이나 기계들마다 가로 길이, 세로 길이, 화면 자체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다르고 그 길이랑 무관하게 그럭저럭 예쁜 화면을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 얘 가로 길이가 이만큼이면 이 버튼을 아래쪽에다 보여줘야겠구나. 아니면 이 버튼 크기를 조금 더 작게 해서 같은 줄에 배치를 해야겠구나와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도록 만든 친구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constraint 레이아웃이랑 linear 레이아웃이 일단 그런 느낌으로 동작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뭐 지금은 저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번째 목표는 그런 식으로 화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에 따라서 복잡하게 화면을 유동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앱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위에서 아래대로 버튼들 나열하면 끝나는 앱이냐 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버튼 하나하나의 조건을 굳이 지정해야 되는 constraint 레이아웃을 쓸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add view만 해도 지가 알아서 아래에다가 깔아주는 linear 레이아웃을 쓸 거냐를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친구를 하나씩 들고 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시험이니까 시험 공부하실 때는 저 세 친구의 차이점 위주로 짚어놓고 넘어가시면 슬기롭게 이론 문항을 푸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constraint layout은 셋 중에서는 가장 세밀하게 새로운 뷰의 위치나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친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각각의 뷰들에 대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규칙을 각각 지정을 해둘 수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 기준, 화면 위 기준이 아니라 이미 포함되어 있는 버튼의 아랫면 기준, 이미 포함되어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가로 버전의 아랫면 기준과 같이 여러분이 얼마든지
지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기준 위치 지정할 수 있고 거기에 당연스럽게도 플러스 마진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위 조건, 아래 조건을 둘 다 지정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50 적혀있는 식바 있었죠. 그 바이어스를 써서 얘가 위치할 수 있는 영역 중에 몇 % 정도 자리에 실제로 배치를 할 거냐, 역시나 좀 더 편하게 비율로서 지정을 해두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텍스트 뷰라든가 이런 애들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비티 이런 걸 썼었죠.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아마도 반드시 여러분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새로운 뷰를 추가할 때마다 그 100개 추가하든 1000개 추가하든 전혀 상관없이 추가할 때마다 그 각각의 뷰들을 정확히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기 위한 세부 조건들을 따박따박 적어줘야만 해요. .xml로는 그나마 할 수 있을 텐데 얘네들 .java 파일로 하려면 한 세월 걸립니다. 저도 못해요. 그 파람스인가 뭔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버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써본 프레임 레이아웃 버전이나 아니면 리니어 레이아웃 버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앱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로 세로 조건을 적절하게 지정해 두지 않으면 그냥 손절하고 좌상단에 그냥 배치를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높은 대신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셋 중에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친구입니다. 그런 복잡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자바 코드를 미리 적어놨고 그게 뭐 아무래도 리니어 레이아웃 다루는 코드나 프레임 레이아웃 다루는 코드보다 훨씬 더 복잡하겠죠. 복잡한 만큼 느리겠죠. 그래서 옛날 핸드폰에서는 이런 거 쉽게 도입을 못했었는데 뭐 요즘은 다들 핸드폰 빠르니까 기본적으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써도 되는 핸드폰들이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 헬로월드 출력할 시점부터 기본적으로 이 동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쓰는 동네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보여줬었다 보시면 됩니다. 뭐 그만큼 우리가 신경 쓸 건 많아지긴 하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뭐. 자, 이 정도로 해두고 리니어 레이아웃은 그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랑 대조를 했을 때 가장 써먹기 편한 친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각각의 뷰들이 추가한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 내지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나열됩니다. 이 과정에서 뭐 일단 가로 버전,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우리 둘 다 써봤죠. 그 과정에서 각각의 뷰들을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하는 게 너무나도 쉬워요. 절대로 겹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무조건 그보다 아래, 무조건 그보다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니까요.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그 기능을 자동적으로 제공하진 않아요. 우리가 안 겹치게 조건을 정해준다면 안 겹치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겹치게 배치하는 것도 가능해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전까지 그렇게 지정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무튼 겹치지 않게 배치하는 건 조건을 지정하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근데 리니어 레이아웃은 절대로 안 겹치게 배치를 해준다는 보장을 해주는 친구예요. 다만 이런 절대로 안 겹치게 배치를 하기 위해 무조건 아래, 무조건 오른쪽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남는 영역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조그만 버튼 오른쪽에 텍스트 뷰 배치하고 싶은데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만 가지고는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없었죠. 그런 단점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리니어 레이아웃은 스크롤 뷰랑 조합을 해서 여러분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근데 리니어 레이아웃 생각보다 자주 쓰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 뭐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이라든가 등등 우리는 뭐 동일한 내용 지금 뭐 6개 떠 있네 막 그런 거 열심히 스크롤 해가면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리니어 레이아웃 지금도 쓰고 있고 그럴 때는 아마 대부분 상황에서 스크롤 뷰를 동봉해가지고 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에는 버튼 13개 잘 보이는데요. 하더라도 다른 핸드폰으로 가면 그 13개가 다 보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통은 스크롤 뷰를 쓰게 될 겁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써본 스크롤 뷰도 레이아웃의 일종입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얘는 프레임 레이아웃의 일종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예요. 아무튼 그래서 스크롤 뷰를 추가하고 스크롤 뷰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한 다음에 걔에다가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를 포함을 시켜서 스크롤 기능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스크롤 뷰가 누구냐는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리니어 레이아웃이랑 자주 쓰게 될 친구라 보시면 됩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은 방금 전 말했던 그 두 레이아웃에 비해서 훨씬 간단한 친구입니다.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각각의 뷰들을 그게 겹치든 말든 무조건 좌상단 기준으로 맞은 만큼 떨어진 위치에 배치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새로운 버튼은 프레임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영역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로 저기다 배치하고 싶어. 몇 컷만 몇에 배치하고 싶어. 와 같은 상황에서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쓰는 게 가장 편해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얘 지금 500컷만 300에 배치하고 싶은데 이전까지 배치했던 뷰들 다들 어디 있는 거지? 가장 아래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 버튼의 아랫면 좌표는 뭐지? 막 이런 거 계산해 가면서 우리가 복잡하게 if문 적고 난리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순발력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든다 칩시다. 보이지도 않는 거 위치를 막 잡아가지고 뭐 레프트 마진을 얼마를 잡네 막 하는 거 음수로 잡아야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신경 쓸 게 많아요. 근데 프레임 레이아웃은 이전에 순발력 체크를 몇 번 했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뷰의 레프트 마진, 탑 마진 지정하기만 하면 정확히 그 위치에 새로운 회색 버튼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뭐 할 수는 있겠죠. 화면 좌상단 기준으로 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조건을 지정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코드 짜기가 어려울 거예요. 대신에 이제 각각의 뷰들을 겹치지 않게 배치하는 게 목표다라면 프레임 레이아웃은 내가 직접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이전 뷰들의 위치랑 크기 다 가져와서 겹치나 안 겹치나 열심히 이 부분 돌려가면서 수동으로 레프트 마진, 탑 마진을 지정을 해줘야 안 겹치는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뷰를 배치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그런 거 그냥 필요 없이 그냥 add 뷰 하면 지가 알아서 밑에다 깔아줄 거고요. 해서 이런 정도의 장단점을 서로 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을 대충 이런 느낌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오른쪽 아래로 배치를 하는 게 우리가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세 레이아웃 다 이런 포함 관계를 우리가 구성해서 접근을 하는 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BT1, 2, 3가 포함되도록 등등등 구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쓸 때는 이제 지금 BT1, BT2, BT3 요 세 순서로 우리가 추가를 해놨다 칩시다. 그 추가해놓은 순서랑 무관하게 요 BT2의 위치를 정확히 여기로 가져가고 싶다 할 때 화면 왼쪽 기준, 화면 위 기준으로 마진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배치가 끝난 BT1 기준으로 BT1의 아랫면 기준으로 요만큼 화면 왼쪽 기준 요만큼 마진을 잡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아직 배치하지 않은 BT3 기준으로 걔 윗면 기준으로 BT2의 아랫면을 얼마만큼 떨어뜨려서 바텀 마진을 잡아가면서 이 친구의 위치를 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포함하는 순서랑 무관하게 조건을 자유분방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방법들 중에 어떤 거를 써도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요거에 비해서는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오직 이 방법만 허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추가한 BT1 기준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이 세로 버전이라 칩시다. 그러면 BT1의 아랫면 기준으로 BT2의 탑 마진을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얘 탑 마진 지정하면 무조건 BT1 아랫면 기준으로 플러스 얼마만큼 떨어뜨리는 셈이 됩니다. 뭐 가로야 뭐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지만요. 다음 마지막 프레임 레이아웃은 얘는 BT1 기준, BT3 기준 같은 다른 뷰의 위치랑 크기는 1도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화면 왼쪽 기준, 무조건 화면 위 기준으로 우리가 레프트 마진, 탑 마진을 가져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자, 이 부분은 뭐 대충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레이아웃이랑 뷰들 사이의 포함 관계는 에디 텍스트의 이벤트 각각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지정하는 것이라든가 등등에 비하면 훨씬 더 단조로운 느낌이에요. 뭐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런 거 그냥 한 번만 지정해 두면 그냥 고지고대로 그대로 배치를 해주는 느낌으로 되게 경직돼 있는 친구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xml 파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단조로운 친구예요. 사실은 이 .xml 파일 이전 수업 시간에 우리 얘기해 본 적이 있잖아요. XML 엘리먼트, XML 어트리뷰트 그런 얘기 할 때 자, XML 그러니까 .xml 파일은 포함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적을 수 있는 파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적어두면 여기 지금 헬로월드 출력할 텍스트 뷰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친구다와 같이 적은 셈이 돼요.
그래서 XML 파일 적을 때는 포함 관계를 우리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태그를 어디다 적냐에 따라서 포함 관계가 구성된다 보면 돼요. 근데 지금 레이아웃이랑 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종종 언급하는 단어가 그 포함 관계란 말이에요.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시켜 둡시다. 좀 바깥으로 빼서 이제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게 만듭시다. 그런 얘기 지금 많이 했잖아요. add view 하는 것도 포함 관계를 새로 구성하겠다라는 의미였고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레이아웃이랑 뷰들 사이의 관계, 이런 포함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xml 파일에서도 지금 이 텍스트 뷰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시켜 놓고 보여줄 거야 와 같이 얼마든지 지정을 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이 포함 관계랑 관련한 규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시도해 본 건 아니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add view 하면 새로운 버튼을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에 포함시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버튼을 프레임 레이아웃에도 포함을 시키고 또한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도 포함을 시키도록 add view를 2번 호출하도록 만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의 뷰가 여러 레이아웃에 포함되도록 코드 적고 실행하면 무조건 오류가 나도록 만들었어요. 따라서 모든 뷰들은 반드시 동시에 하나의 레이아웃에만 직접적으로 포함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런 그림에서도 지금 이 BT2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된 친구다라는 걸 이런 그림으로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른 프로그래밍 동네 수업에서 본 적 있는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BT2가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면서 또한 프레임 레이아웃에도 포함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 원천적으로 막혀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강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컴포넌트 트리라는 거 열심히 구경하고 있잖아요. 파레트 밑에 적혀있는.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를 포함하는 뭔가가 최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느낌의 구조를 트리 구조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편이에요. 뭐 자료 구조론 시간이라든가 여러분 이거 졸업하려면 들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런 수업에서 정체가 튀어나올 겁니다. 아무튼 컴포넌트 트리에서 왜 이걸 트리라고 부르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저만 볼게요. 이런 구조를 트리 구조라고 부르고, 그래서 보면 레이아웃 뭔가 뷰 하나, 지금 뷰가 총 5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걔네 중에 뭐를 눌러도 bt underscore launch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면 이 5개 중에 단 하나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constraint layout에 포함되어 있어요. 얘는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constraint layout이에요. 나를 포함하는 뭔가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구조를 트리 구조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뭐 그 파일 탐색기라든가 보면 C 드라이브에 뭐 폴더가 뭐뭐 들어있는데 막 그런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폴더가 C 드라이브에도 들어있고 D 드라이브에도 들어있고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일 탐색기에서 볼 수 있는 그것도 일종의 트리 구조로 각각의 파일들, 폴더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얘기는 일종의 떡밥이고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짚어놓고 가고 싶은 거는 이 트리라는 단어 자체를 살짝 우리가 소화를 해보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뷰들 사이의 관계, 포함 관계인데 그 포함 관계가 트리 구조로서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넘어가시면 이 뒤의 내용을 납득하기가 쉬울 겁니다. 10분 남았어요. 자, 그래서 쉬지 않고 2부로 넘어가 볼게요. 빠르게. 자, 우리 지금 앱 화면 구성하는 각각의 인스턴스들, 이 뒤에서 어떤 데이터 흐름을 들고 가면서 각각의 위치랑 크기를 결정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벤트 개념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add view 호출하면 이거 나 지금 큰일 났는데 이 버튼도 또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얘는 어디다 보여주지? 와 같은 것들을 지정하기 위한 코드가 이미 뒤에 잔뜩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add view 호출할 때 그 관련된 코드를 열심히 실행을 하게 됩니다. add view를 호출할 때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보라색 버튼을 고온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실행 도중에 발생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럼 이제 이 텍스트 뷰 헬로 월드 적혀있는 텍스트 뷰는 이제 화면 왼쪽 위에다가 보여줘야겠구만. 이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크기는 줄어들어야겠구만 과 같은 수많은 작업들을 우리 뒤에서 별도의 그 이벤트,
대한 이벤트 핸들러로서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벤트 뭡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벤트 대충 우리가 뭉뚱그려서 말하기 위한 단어였잖아요. 그때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뭡니까? 그죠? 일단 그 중요하게 다루는 물건에 해당하는 거죠. 아무튼 이벤트 동네에서 우리가 뭐 데이터랑 코드로 나눠서 부른다고 할 때 코드랑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이벤트 핸들러, 그러니까 언클릭 메서드가 언제 호출될 거냐, 그래서 이 중괄호 안의 내용물이 언제 실행되는 거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를 적을 수 있다 칩시다. 그 코드를 어느 중괄호 안에 적어놨냐에 따라 그 코드가 언제 실행될 거냐 결정된다. 와 같은 얘기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의식 교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같은 것들이 이 이벤트 개념으로 압축돼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친구였고, 어떤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뷰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할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추가됐어? 지금 저 보라색 버튼 이제 가버렸어? 와 같은 상황에서 그걸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코드를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편한 마음으로 구경해 봅시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 만들었던 버튼 누르면 버튼 하나를 추가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지금 적혀있는 이벤트 핸들러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트리 구조 안에 우리가 방금 만든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포함시키는 시점은 맨 밑에 깔아놨었던 이 add view 메소드 호출식을 계산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bt랑 params 담아서 이 버튼을 이 params 안에 적혀있는 숫자들을 반영한 위치랑 크기를 갖도록 배치해 줬으면 좋겠네 라고 요청하는 셈이 됩니다. 자, bt랑 params는 각각 new 해가지고 만든 완전 남남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기 전까지, 이 내용물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스턴스들이에요. 그리고 자, BT 같은 경우는 지금 new 버튼 해갖고 만들어 놓은 그 버튼 인스턴스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버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는 게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버튼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add view를 호출하도록 현재 코드가 작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버튼에 hi라고 가운데다 적어 놓고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시작하고 싶다 라면 이 시점에 bt.setText 해가지고 미리 어트리뷰트를 지정해 놓은 상태로 add view를 하도록 코드를 적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에 비하면 params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이 곧 프레임 레이아웃에 포함될 예정인데, 이 새로운 버튼에 그 레이아웃 안에서의 위치 및 크기를, 그래서 너비랑 높이는 주사위 굴려서 정할 거고요, 등등등. 아무튼 뭐 이번에는 뭐 350, 250으로 해주세요 와 같이 지정하기 위해 쓰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비 높이는 항상 150으로 우리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등등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텍스트 어트리뷰트 지정할 때처럼 bt.left 마진은 300, bt.width는 뭐 150 이런 식으로, 아니 뭐 set left margin과 같은 메서드 호출식의 형태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그냥 한번 new해서 bt. 해가지고 너비 높이 마진을 지정하지 않고 별도의 파람스니 뭐니 막 복잡한 거 새로 만들어서 곁다리로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이 버튼, 곧 추가될 버튼의 너비 높이, 곧 추가될 버튼의 레프트 마진, 탑 마진을 지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개 복잡하잖아요. 이거 사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이폰 동네에선 이러지 않아요. 지금은 멸망한 윈도우스 폰 제가 써본 적이 있거든요. C샵으로 직접 앱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짓 하지 않아요. 안드로이드 동네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프로그래머들 괜히 사서 고생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닐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각각 서로 다른 데이터를 서로 다른 이름에다 점 찍어서 세팅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랑 다르게 요 width, height, left margin, top margin 같은 값들은 이 버튼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 아니라 얘를 포함을 시킬 프레임 레이아웃이 다뤄야 되는, 걔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기 때문이에요.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저 버튼이 G 영역 한가운데다가 헬로 월드 출력할 건지 3초 걸렸습니다 출력할 건지는 프레임 레이아웃 입장에서는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가 알아서 한가운데 출력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뭐 공간이 부족하면 좀 잘리거나 여러 줄에 걸쳐 보여주거나 하겠지만 아무튼 1차적으로는 내 알바는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걔가 지금 왼쪽 기준으로 얼마만큼, 위 기준으로 얼마만큼 위치에 있고 싶어요. 다음 제 크기는 이걸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와 같은 것들은 프레임 레이아웃이 직접 알고 있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별도의 파람스라는 거에다 담아서 그 두 개를 섞어가지고 애드뷰를 호출하도록 만들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트해둔 두 인스턴스를 모아서 우리는 애드뷰를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내용물을 갖는 버튼을 원하는 크기와 위치로 레이아웃 안에 배치되도록 추가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잖아요.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우리 마진이랑 패딩 두 개 써본 적 있잖아요. 요거를 비교해보면 조금 더 감이 잘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둘 다 영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마진은 영어로 마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 둘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자, 일단 마진이에요. 우리는 어떤 버튼에, 지금 새로운 버튼에 마진을 지정을 해봤었죠. 그때 요 새로운 버튼의 레프트 마진, 탑 마진은 지금 추가하려는 대상 뷰, 지금 같은 경우는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상위 뷰, 지금 같은 경우는 프레임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과 걔가 곧 포함될 예정인 프레임 레이아웃 사이에서 사용하는 어트리뷰트입니다.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서 이 버튼을 왼쪽에서 얼마만큼, 위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에 배치할 거냐를 정하기 위해 썼어요. 우리는 레프트 마진, 탑 마진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새로 애드하려는 그 버튼의 구체적인 위치와 크기는 누가 지정하냐라 물어보면 버튼이 스스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걔를 포함하는 프레임 레이아웃이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프레임 레이아웃은 가장 간단한 버전이라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 리니어 레이아웃이었다 하면 리니어 레이아웃.add뷰를 했다고 치면 걔의 마진 30이 적혀 있었다 하더라도 걔를 화면 위에서 30만큼 떨어진 위치에 배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마지막에 배치된 버튼보다 밑에다 깔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배치한 버튼의 아랫면 플러스 새로운 버튼의 탑 마진만큼 떨어진 위치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등등 아무튼 간에 어떤 뷰에 대한 마진은 걔를 포함하게 될 레이아웃이 사용하게 되는 값이에요. 괜찮아요? 이건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뷰에 대한 마진 영역은 그 뷰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버튼의 마진 우리 지정할 수 있었죠? 그 마진 영역은 보라색이나 회색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진 영역을 아무리 클릭한다 하더라도 그 버튼을 누른 거로 간주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이 두 뷰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놓고 본다면 마진 영역은 버튼의 것이 아니라 그 버튼을 포함하는 레이아웃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대조를 해볼 수 있겠죠? 패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버튼에 대한 패딩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미 해본 적 있죠? 자, 어떤 버튼에 패딩을 지정한다라는 건 그 대상 뷰랑 그 내용물 사이에서 쓰는 어트리뷰트예요. 이 버튼이 일단 크기는 요만한데 패딩을 어느 정도 잡는다. 그러면 그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패딩이 적용되고 남은 영역 안에서만 보여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물로서는 일종의 하위 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 어트리뷰트처럼 그냥 내용물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버튼이 자신의 내용물, 글자들의 위치랑 크기를 정할 때 패딩만큼의 추가 공간을 감안을 해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패딩 영역은 어떤 버튼의 패딩 영역은 그 버튼의 것이 맞습니다. 여전히 보라색, 회색으로 색칠될 거예요. 우리 패딩 늘렸다 줄였다 해봤잖아요. 그때마다 보라색 버튼 자체의 크기가 늘거나 줄었죠. 또는 반대로 버튼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패딩을 늘리면 그 BUTTON 6글자를 표현하기 위한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글자가 잘리거나 지금 마지막 버전처럼 아예 안 보이거나 하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패딩 영역을 클릭했을 때는 그 버튼을 누른 거로 간주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든지. 자,
왜 이 둘을 지금 구분을 해서 설명하고 있냐? 요 마지막 요 슬라이드만 납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포함 관계를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레이아웃에는 뷰가 여러 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마진은 명백히 레이아웃이 쓰는 값이에요. 맞죠? 우리는 사용하는 버튼을 갖고 써먹어야 되는 값들을 지정할 때 bt. 해가지고 지정을 했었습니다. 맞죠? bt.setText 아니면 sigba.getProgress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아마도 담겨 있을 그 인스턴스를 고른 다음에 점을 찍어가지고 데이터를 꺼내 왔었어요. 근데 마진은 어떤 버튼에 대한 마진은 그 버튼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버튼이 사용하는 값이 아닙니다. 그 버튼을 포함하는 레이아웃이 쓰는 값이에요. 그 레이아웃이 그 버튼에 대한 위치랑 크기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는 사실은 마진, 그 다음에 심지어 너비 높이는 레이아웃이 들고 있어야 돼요. 레이아웃 점 한 다음에 셋 누군가의 마진과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한다면 진행을 할지 BT 한 다음에 점해서 써먹을 만한 값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레이아웃은 하위 뷰들을 0개 포함할 수도 있고 1개, 2개, 3개 포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뷰들에 대한 마진들 역시나 이 버튼은 30,50, 이 버튼은 주사에 걸렸더니 500,300 이런 식으로 각각 다 따로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레이아웃이 마진이라는 값을 하나만 들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포함되어 있는 뷰가 하나면 마진 값도 하나만 들고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뷰가 30개면 각각에 대한 마진 값을 다 따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명백히 마진 값은 레이아웃이 다루는 거긴 하지만 layout.set 마진과 같이 어트리뷰트로서 지정하지는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지 못합니다. 0개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어떤 버튼에 텍스트를 지정한다라면 단 하나만 지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예 안 지정하겠다. 그럼 0글자 지정하는 거랑 동치가 되는 거고 헬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한가운데 헬로 5글자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버튼에 텍스트를 2개, 3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set 텍스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편하게 지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했을 거예요. 0번째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뭘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호출식을 적어야 됐었을 겁니다. 어떤 버튼의 글자들을 한 덩어리가 아니라 2, 3덩어리 엄청나게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면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 그 각각의 텍스트 덩어리들을 이 버튼에 어디다가 보여줄 거냐를 다 따로 지정해야 될 거예요. 그걸 이제 주체를 버튼이 아니라 레이아웃의 측면에서 본다면 레이아웃은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뷰들의 위치랑 크기를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 다 자기가 어디 배치되고 싶은지 다 희망사항이 다 달라요. 근데 걔네들을 다 내가 레이아웃이 다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마진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를 버튼, 그러니까 하위 뷰들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상위 뷰들에 대해서 지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set 텍스트, set 프로그레스 같은 고정된 하나의 어트리뷰트로서 지정할 수 없다 보니까 파람스라든가 이런 별도의 인스턴스를 써서 각각의 하위 뷰들에 대한 레이아웃이 다뤄야 되는 값들을 세트로 동봉을 해서 add 뷰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모든 뷰들은 상위 뷰를 단 하나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위 뷰들에 대한 버튼의 패딩, 두 번째 버튼의 패딩, 세 번째 버튼의 패딩 등등은 그냥 그 레이아웃에만 지정을 해도 돼요. 레이아웃 자체가 다른 하위 뷰들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내부 영역을 쓰게 될 건데 그 중에 얼마만큼 여유 공간을 놔둔 상태에서 그 중간 한가운데에다가 다른 뷰들을 배치할 거냐가 레이아웃의 패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ayout.set 패딩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layout.set 패딩 뭐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30 하면 걔 안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버튼들의 가로 위치가 오른쪽으로 30만큼 이동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여유 공간을 그렇게 잡았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레이아웃에 대한 그 하위 뷰들의 전체에 적용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패딩이기 때문에 단 하나만 지정해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layout.set 패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요 .xml 파일 어트리뷰트 탭 봤을 때도 자 이런 식으로
잘 눈에 띄진 않았지만 구분을 해놨다 보시면 돼요. 자, 이 값은 명백히 레이아웃이 들고 가는 값이긴 하지만 아무튼 잠깐만, 이 레이아웃 자체구나. 보라색 버튼 들고 와서 볼게요. 보라색 버튼을 들고 보라색 버튼의 어트리뷰트를 지정하겠어와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지정하고 있는 80dp, 80dp는 걔가 포함되는 레이아웃이 들고 가게 될 데이터다라는 걸 레이아웃 언더스코어 위즈, 레이아웃 언더스코어 하이트, 레이아웃 뭐 웨이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정 안 했지만 마진 역시나 지금 이 보라색 버튼이 포함되어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써먹어야 되는 값이긴 하지만 아무튼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버튼 눌러서 지정할 수 있도록, 왜냐면 버튼 추가할 때 이 버튼에 대해서 상위 뷰가 이렇게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를 요청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혀 있다 보시면 되고, 반면 이제 패딩은 그런 거 1도 없이 그냥 대놓고 패딩이라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언클릭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차이가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트리 구조라는 게 지금 적용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별거 있습니까? 없죠. 잘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짝 애매한 친구들은 요거 하나만 다시 한 번만 기억을 해둡시다. 자, 어떤 뷰에 대한 마진은 그 뷰는 1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마진은 300으로 잡든 500으로 잡든 그 버튼 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1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300이든 32는 그 부분 아무리 클릭해도 그 버튼 누른 거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 300으로 잡든 500으로 잡든 물론 그게 크기에 영향을 줄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버튼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표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는 1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신경 쓰냐? 그 버튼을 포함하게 될 레이아웃이 신경 써야 되는 값들이에요. 마진이라든가 너비 높이 세팅은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라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그 뷰에다가 어트리뷰트로 지정을 해주는 게 맞아요. 레이아웃.set 마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뷰가 항상 하나인다라는 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0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아무튼 포함되는 각각의 뷰들마다 하나씩 마진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add 뷰 할 때 동봉해서 넣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마진이든 위즈든 하이트든 레이아웃이 들고 가는 값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패딩은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버튼의 패딩 그 버튼이 자신의 내용물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내용물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set 패딩을 써서 지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입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 전반부 내용의 일종의 에필로그가 될 것 같아요. 4분 남았는데 걔 모르겠잖아요. 그죠? 중간고사 끝나면 액티비티란 얘기 나오면 조금 더 심각해질 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한 내용을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뤄서 진행하고 있는 거 역시나 지금 자바 코드로 우리 앱 뒤에 들어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 실제로 동작하게 만들려면 우리 지금 텍스트 뷰 색깔 바꾸는 것도 힘들어 뒤진 줄 알았잖아요. 과제 넘버 2 하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예를 들어 얘 최소 크기, 제 최대 크기로 가지면 실제 크기는 얼마로 지정을 해야지 적합한 거냐와 같은 복잡한 이 부분들이 지금 뒤에 잔뜩 적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보라색 버튼 곤 했더니 텍스트 뷰의 위치랑 크기를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계산해서 아마 우리가 의도했을 정확한 위치 좌상단으로 올라가도록 만든 작업을 수행을 했잖아요. 그 코드를 우리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 작업이 발생을 했다는 건 우리 앱 뒤에 실제로 이 레이아웃의 내용물이 바뀌었을 때 각각의 하위 뷰들에 대한 위치랑 크기, 심지어 그 레이아웃 자체에 대한 위치랑 크기를 변경하도록 그런 복잡한 코드들이 잔뜩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후반부 가서 큰 과제 할 때는 그때부터 이제 화면조차도 하나가 아닌 여러 화면, 예를 들면 로그인 화면, 뭐 결과 화면, 뭐 결제 완료 화면 이런 다양한 화면들 들고 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때는 지금 적지 않았던 별도의 추가적인 코드를 적게 될 거고 그때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코드가 뒤에 들어가 있을 예정이니까 잘 신경 써서 내 목표가 뭐냐 확인해 가면서 코드 적으면 되겠다 정도를 느껴두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중간고사 보는 시점에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개 복잡한 얘기 열심히 하면서 막 새로운 뭔가 도입하고 막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점 자바 파일에 적는 거는 맨날 똑같은 거 적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과제 넘버 2 할 때도 그때는 이제 막 뭐
레드 값을 더하네, 뭐 곱하네 하긴 했지만 그거는 사실 여러분 이미 창컴 때 해본 덧셈이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레스 3개 들고 와서 걔네 막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곱하기 더하기 해서 인트값 하나 또 만들고 그걸 결과적으로 텍스트 뷰에 색상 어트리뷰트로 지정하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만 빼면 사실상 복습이었습니다. 오늘 적은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국 하는 일은 내가 이미 인스턴스 들고 있으면 바로 쓰고 내가 지금 어트리뷰트 지정해야 되는 인스턴스를 들고 있지 않다면 찾아오거나 아니면 즉석에서 새로 만들던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어트리뷰트에서 데이터를 들고 와야 되냐 찾아오고 새로운 데이터 구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또 다른 어트리뷰트에다 옮기는 그런 일련의 데이터 흐름은 항상 동일하게 가져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에서도 아마도 실질적으로 적게 될 코드는 지금이랑 대동소이할 거라는 거 정도만 짚어놓고 그거 위주로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해두시면 뭐 큰 어려움 없이 우리 실습 문항들도 목표를 달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맨날 밥 먹듯이 하는 거고 당연히 이게 어렵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지금 뭐 연봉을 많이 받네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그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름에 점 찍는다든가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어떤 데이터 내지는 어떤 인스턴스를 지금 들고 와서 다루고 있는 거냐를 체크해가면서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빨간 줄을 덜 보면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은 영역들은 최대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자동 완성 기능에 의존해가면서 진행하면 엔간하면 빨간 줄 안 보고 가질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벤트 얘기할 때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똑같은 코드를 하더라도 걔를 어디다 적어놨냐에 따라서 언제 실행되냐가 달라진다는 거 그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일단 전반부 그러니까 우리 나만의 앱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최종 목표 뭐 어차피 별표 쳐져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 정도 해두고 저는 재활 치료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뭐 궁금한 거 있는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잠깐만요. 카메라 좀 끌게요.